70이 넘은 지금 남편과 저는 35년째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그 서랍을 열어보기 전까지는요.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올해 70이 넘은 저, 이제는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남편 어깨에 기대 한강의 노을을 바라봐야 할 나이죠. 하지만 제 인생, 아니 적어도 이 결혼 생활은 낡은 아파트 천장에 매달린 낡은 선풍기 같았습니다. 삐걱 삐걱 느리고 무겁게 돌아갈 뿐 결코 벗어날 수 없었죠. 서울 변두리의 이 낡은 빌라, 페인트가 벗겨진 시멘트 계단은 비만 오면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와 남편 김진우 씨는 이곳에서 40년 넘게 살았습니다. 40년, 낯선 두 사람이 만나 가족이 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지만 한 관계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35년 동안 각방을 썼습니다. 처음 그 이유가 뭐였더라. 솔직히 이젠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아마 우리의 첫 딸, 사랑하는 혜진이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였을 겁니다. 그날 이후 그는 낡은 서재로 잠자리를 옮기며 말했죠.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당신 잠을 깨울까봐 그런다고. 너무나 얕은 가여울 정도의 핑계였죠. 젊었을 땐 싸우기도 하고 울며 불며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느냐고, 마음이 변했냐고 물었죠. 그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돌아서서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어떤 욕설보다도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저도 익숙해졌습니다. 35년은 제 마음을 무디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저 한 집에 사는 룸메이트,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있고 오래전엔 연탄 아궁이를, 지금은 낡은 가스레인지를 함께 쓰는 사이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제 아침은 설거지 소리로 시작됩니다. 제가 그릇을 정리해 식탁에 마지막 그릇을 내려놓는 순간 옆방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려옵니다. 김진우 씨의 아침 인사죠. 여보, 아침 드세요가 아닌 그저 자신이 일어났다는 신호를 보내는 마른 기침 소리. 그는 낡고 색이 바랜 작업복 셔츠를 입고 나와 스스로 진한 녹차 한 잔을 타서 제 맞은편에 앉습니다. 아침 식사는 두려울 만큼의 정적 속에서 이뤄집니다. 저는 신문을 보고 그는 TV를 봅니다. 낡은 목재 식탁은 누런 형광등 불빛을 희미하게 반사하고 우리는 한마디 말도 없이 밥을 먹습니다. 제가 일부러 소리를 낼 때가 있냐고요? 물론이죠. 일부러 수저를 국그릇에 세게 부딪혀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일한 소통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와 그의 헛기침 소리의 합주. 나 오늘 반상회가. 그가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툭 던지듯 말합니다. 응, 저도 한 글자로 답하죠. 문단속 잘해요. 알았어요. 끝. 하루의 대화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그릇을 치웁니다. 제 시선이 그의 서재 문으로 향합니다. 늘 굳게 닫혀 있고 자물쇠까지 채워진 짙은 갈색의 나무문. 그 안은 그의 세상. 제가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세상입니다. 저는 더 이상 들어가려 하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문을 열고 싶은 호기심뿐 아니라 사랑과 나누고 싶은 열망 그 자체였으니까요. 가끔 왜 이혼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에게 이혼은 집안의 큰 흠이었고 동네 사람들 보기에도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겐 아들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우리의 전부였고 낯선 두 사람을 한 지붕 아래 묶어두는 마지막 가느다란 끈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천장의 낡은 선풍기는 여전히 삐걱거리며 서울의 후텁지근한 여름 공기를 실어 나릅니다. 저는 베란다에 서서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들로 가득한 좁은 골목을 내려다봅니다. 김진우 씨도
저처럼 외로움을 느낄까? 아니면 무뚝뚝하고 과묵한 남자의 단단한 껍질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걸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냅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희미하고 의미 없는 그림자일 뿐이겠죠. 삶은 그렇게 느리고 무미건조하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밤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워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TV 소리를 듣습니다. 이윽고 TV가 꺼지고 깊은 정적이 찾아옵니다. 그 정적은 텅 빈 집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차라리 하늘이 무너져라 한번 싸웠으면, 이 35년의 얼음을 깨뜨릴 극적인 사건이라도 일어났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조차 이 결혼을 외면한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습니다. 허리는 쑤시고 무릎은 시립니다. 정수가, 그냥 잠이나 푹 자. 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심장이 쿡 가고 쑤십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텅 빈 공허함 때문에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흘러가 버린 인생이 아파서 오는 통증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기다리던 진짜 육체적 고통, 그 끔찍한 사건이 곧 닥쳐오리라는 것을. 서울의 밤비는 장대비처럼 퍼붓기보다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끈질기고 차가운 비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뒤척이며 낡은 함석지붕 위로 떨어지는 규칙적인 빗소리와 낡은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킬 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의 뻐근함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차가운 쇠손이 심장을 쥐어짜는 듯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세상에. 저는 신음하며 깊게 숨을 쉬려 했지만 공기가 목구멍에서 막히는 듯 했습니다. 반사적으로 시선이 김진우 씨의 방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려 그의 이름을 크게 불러 마음속에서 작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부였고 그는 민준이의 아버지니까요. 하지만 곧이어 35년간 쌓여온 낡은 자존심과 서러움이 그 생각을 가로막았습니다. 불러서 뭘 해? 또 무뚝뚝한 표정으로 날 쳐다보다 한숨이나 쉬겠지. 아니면 더 심하게 이 시간에 왜 사람을 귀찮게 해? 라고 할지도 몰라.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왼쪽 팔이 마비되는 느낌과 함께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기 몸살이 아니라 생사를 가르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턱에 선 순간에도 저는 반평생 나를 외면한 그 남자에게 기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장롱을 붙잡고 간신히 일어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문 같았고 수백 개의 바늘이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문 뒤에 걸어둔 얇은 외투를 더듬어 찾아 입었습니다. 외투를 걸치며 저는 바깥의 비바람뿐만 아니라 이 집의 냉기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갑옷을 입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을 나기 전 벽에 걸린 거울을 보았습니다. 제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꼭 밤에 떠도는 유령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침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집은 무섭도록 고요했습니다. 밤비의 눅눅한 냄새와 희미하게 남은 녹차 향이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저는 김진우 씨의 방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통증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가 깰까봐 두려워서이기도 했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주황색 취침등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자고 있을까? 깨어 있을까? 저는 멈추지 않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정숙, 너는 그 사람이 필요 없어. 넌 언제나 혼자서도 잘해왔잖아. 저는 낡은 빌라의 계단을 절뚝이며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계단이 맨발에 와 닿았습니다.
녹슨 철제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제 슬리퍼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지만 우리 집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저는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부르는 소리 한 번 없이 그렇게 홀로 쓸쓸히 집을 나섰습니다. 빌라 입구에 다다르자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그 맛은 짜디찼습니다. 저는 큰 길로 이어지는 좁은 골목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무릉덩이가 반짝였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마 밑에 서서 걷잡을 수 없이 몸을 떨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허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신음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을 들어 택시를 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 비바람치는 한밤중에 차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마음이 빗물보다 더 차갑게 식었습니다. 서러움이 사무쳤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죽을 때조차 이렇게 혼자 발버둥 쳐야 하는가?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빗속을 비틀거리며 축축한 담벼락을 따라 걸었습니다. 골목 입구까지 불과 몇십 미터. 하지만 지금은 마치 만리 길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불이 켜진 24시간 해장국집에 노란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다행인 것은 택시 한 대가 손님을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습니다. 기사님, 기사님, 저 좀 병원으로. 제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희미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깜짝 놀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고 새파랗게 질린 제 모습을 보고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급히 차에서 내려 저를 부축해 태웠습니다. 텅 빈 도로를 달리는 동안 낡은 택시 엔진 소리는 시끄러웠지만 역설적으로 제 마음속에는 기이한 평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35년을 곁에 살면서도 마지막 순간에 이름 한번 부르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울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의미 없는 침묵 속에 낭비했습니다. 응급실 당직 의사가 저를 급히 안으로 옮겼습니다. 주차장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 검사와 주사, 촬영 끝에 저는 내과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젊은 의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님,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셨습니다. 심근경색을 막기 위해 최대한 빨리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합니다. 스텐트 시술. 저는 멍한 머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 인생이 험난한 고갯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서류 준비하시고 수술비는 수백만 원 정도 예상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약값은 별도고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적금이 조금 있었습니다. 문제는 저를 둘러싼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제 병상은 병실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은 병실의 차가운 백색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저는 그곳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옆 침대를 보니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주위는 항상 시끌벅적했습니다. 자식과 손주들이 둘러싸고 어린 손자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파. 내가 귤 까줄까? 큰딸은 정성스럽게 어머니의 얼굴과 손을 닦아주며 간호사에게 이것저것 부탁했고 사위는 입원 수속을 하느라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눈물은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려 딱딱한 병원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서둘러 벽 쪽으로 돌아누워 늙고 초라한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혼자 외투를 걸치고 비틀거리며 골목을 걸어나가 택시를 잡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김진우 씨의 방문이 생각났습니다. 35년간 이어져 온 침묵의 식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 그것은 너무나 사치스러운 단어였습니다. 나는 행복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저는 흐느낌을 참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왔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민준이가 있잖아. 민준이가 올 거야. 오전 10시쯤 아들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들은 구겨진 와이셔츠 차림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왜 저한테 전화 안 하셨어요? 왜 밤중에 혼자 나오셨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한테 전화해서 뭐하니? 너도 일 때문에 바쁘고 힘든데. 민준이는 의자에 앉아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40이 넘었지만 생활의 무게에 짓눌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아파트 할부금을 갚기 위해 큰 빚을 지고 있는 건설 현장 기사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 밑 다크서클과 얼굴에 깊게 팬 피로를 보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의사 선생님과 통화했어요. 병원비는 제가 다 해결할 테니 어머니는 아무 생각 말고 몸조리만 잘하세요. 돈은 엄마한테 있어. 적금 들어놓은 거 있다.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제가 아들이잖아요. 그 돈은 나중에 필요할 때 쓰세요. 어머니 때문에 저 정말 간 떨어지는 줄 알았다고요. 아들은 저를 나무랐지만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듬직하게 자라 걱정해주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뿐 아들의 짐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전화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액정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네, 부장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이라 1시간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 오늘 현장에서 계약서 사인해야 하는데 이거 잘못되면 계약금 몇 천만 원 날아가요. 저는 아들을 보며 터져 나오는 한숨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어서 가봐. 엄마는 괜찮으니까. 일 봐. 중요한 일 놓치지 말고. 민준이는 망설이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몸 잘 챙기세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래, 저는 아들을 더 붙잡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헬멧을 쓰고는 황급히 병실을 나섰습니다. 옆 침대의 화목한 풍경이 펼쳐지는 하얀 병실에 홀로 남겨지자 제 마음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어쩔 수 없지. 각자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민준이가 떠나자 저는 다시 익숙한 외로움에 잠겼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의 비릿한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저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것이 저의 연약함과 병을 상기시켰습니다. 저는 가만히 누워 옆 침대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집 손자가 할머니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게는 구슬픈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시 민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불쌍한 내 아들. 오랫동안 기다려 얻은 귀한 아들이었죠. 어릴 때부터 착하고 속이 깊더니 커서는 너무 많은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을 사는 것이 아들 내외의 평생 소원이었고 매달 돌아오는 대출금은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아들 옷에서는 늘 시멘트와 공사장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걱정 말고 내 처자식이나 챙기라고 했는데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미가 어찌 자식 걱정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아들이 집에 와서 식탁에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 있니? 하고 묻자 아들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별일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결코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위해 거짓된 평화를 지켜주려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과 체온을 봤습니다. 그녀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마 혼자 있는 환자에게 익숙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드님, 방금 가셨나 봐요. 많이 바쁘신가 보네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바쁘죠.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그래도 어머님 걱정을 많이 하던데요. 힘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더 슬퍼졌습니다. 아들의 걱정은 진심이지만 그것이 배우자의 따뜻한 위로와 곁을 지켜주는 존재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김진우 씨를 떠올렸습니다. 아침부터 아직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침 뉴스를 보고 진한 녹차를 마시며 낡은 신문을 읽고 있겠죠. 저는 그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그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민준이를 통해 제 소식을 들었겠지만 그는 침묵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것이 수십 년간 이어진 그의 방식, 냉담한 방식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수수한 차림의 여자가 보온 도시락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정숙 어머님 맞으시죠? 저 아랫집 사는 영희 엄마예요. 김진우 아버님께서 이 죽 좀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영희 엄마, 고마워요. 그 양반은 어디 있고요? 영희 엄마는 도시락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집에서 뭘 하고 계신 것 같던데요. 저한테 빨리 갖다 드리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면서 죽이 식으면 안 된다. 꼭 소고기 야채죽이어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택시비 하라고 10,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셨어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김진우 씨가 이웃에게 부탁을 하고 심지어 택시비까지 챙겨줬다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가 우리 집안일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희 엄마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고생하셨네요. 영희 엄마는 잠시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보온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과 함께 고소한 소고기, 야채죽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숟가락으로 죽을 저어 보았습니다. 아직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래도 신경은 쓰이나 보네. 저는 씁쓸함과 함께 낯선 감동이 뒤섞인 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 보기 민망하고 아들 민준이가 싫은 소리 할까봐 그러겠지. 이 나이에 무슨 정이 남아있겠어. 저는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소고기 야채죽은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었고 젊었을 때 김진우 씨는 이 죽을 참 잘 끓였습니다. 따뜻한 죽이 부드럽게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가 끓여주던 그 특별한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그냥 가게에서 사온 정성 없는 맛이었습니다. 저는 반쯤 먹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지만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도시락 뚜껑을 닫았습니다. 잠시 누워 쉬면서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황급히 병실을 뛰쳐나가던 민준이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훌쩍 커버린 아들은 이제 자신의 작은 가정을 책임져야 했고 이제는 늙은 어머니까지 걱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민준이에게만 기댈 수는 없다는 것을 나 스스로 이겨내야 했습니다. 수술만 잘 받으면 다시 건강해질 거야. 저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내 남은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어. 더 이상 이 침묵과 냉대를 견디지 않을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내 가정 안에서 느끼는 이 외로움은 쓴 약이었지만
동시에 저를 더 강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 남자 없이도 내 삶의 의미를 되찾아야 한다. 영희 엄마가 가져다 준 죽을 반쯤 먹고 잠시 선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여전히 김진우 씨에 대한 냉소가 남아 있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허둥지둥 들어오는 민준이도 간호사도 아니었습니다. 김진우 씨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색이 바랜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영희 엄마가 가져왔던 것과 똑같이 생긴 하지만 텅 빈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고 병상을 한번 훑어본 뒤 옆에 있는 작은 탁자에 도시락을 쿵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금속과 나무가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에 옆 침대 환자들이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김진우 씨는 여전했습니다.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죠. 좀 괜찮소 라거나 죽은 입에 맞았소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그는 전봇대처럼 꼿꼿이 서 있었고 세월과 고된 노동으로 인해 굵은 힘줄이 튀어나온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락은 영희 엄마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모래가 섞인 듯 거칠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영희 엄마가 가져온 건 여기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제가 먹던 도시락을 쳐다보았습니다. 죽, 다 먹었소? 반쯤 먹었어요. 입맛이 없어서. 저는 일부러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화를 내거나 왜 입맛이 없는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여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김진우 씨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고는 도시락 뚜껑을 열어 남은 죽의 양을 확인할 뿐이었습니다. 먹어요. 의사가 잘 먹어야 한다고 했소. 내일 또 끓여오지. 저는 입꼬리를 올려 비웃었습니다. 아주 씁쓸한 미소였죠. 그렇게까지 고생할 필요 없어요. 아들 민준이가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제 말은 그의 단단한 자존심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여전히 얼음장 같은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처자식 챙기기도 바빠.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오. 의사가 병원비 얼마나 더 내라고 하던가? 우리의 관계는 숫자와 책임, 질병과 고통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만 맴돌았습니다. 걱정이나 불안 같은 감정은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죠. 스텐트 시술하는데 수백만 원 든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다 해결한다고 했고요. 저는 일부러 아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김진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가죽 지갑. 그는 그 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는 세어보지도 않고 돈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짧게 말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데 써요. 민준이 힘들게 하지 말고. 저는 그 돈을 보았습니다. 그의 평생 연금을 모은 돈이거나 서재의 낡은 물건들을 팔아 마련한 돈일 겁니다. 왜 이러세요? 저 돈 있어요. 가져가요. 난 돈 필요 없소. 그의 무뚝뚝함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라고요. 하지만 그 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소리쳐서 뭘 얻겠습니까? 그는 더 입을 닫을 것이고 저는 더 지칠 뿐이겠죠. 저는 돈뭉치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도로 가져가세요. 김진우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시선이 평소보다 더 오래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 눈빛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억압의 얼음층 아래 깊숙이 숨겨진 걱정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무언가 반짝이다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분노와 실망이 채웠습니다. 날 못 믿는 거요. 그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당신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빈 도시락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병실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듯 그의 동작은 단호하고 빨랐습니다. 저는 극심한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왜 그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할까? 단 한마디면 되는데 힘내요. 내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 그런 말 한마디면 내 마음의 얼음도 녹아내릴 텐데. 하지만 그는 돈과 서투르고 건조한 행동밖에 몰랐습니다. 저는 벽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수가 약해지지 마. 저 사람 신경 쓰지 마. 넌 살기만 하면 돼. 이 수술만 이겨내면 되는 거야. 병실의 침묵 속에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옆 침대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자식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숨길 필요 없이 드러나는 따뜻한 사람의 정이 부러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35년 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장은 가끔 욱신거렸지만 육체적 고통은 더 이상 정신적 고통만큼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35년 전 그 추웠던 서울의 겨울로 돌아갔습니다. 그때는 1988년 이 빌라도 아직 새 것이었고 우리 부부는 젊고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첫 딸 혜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이름이었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끔찍했던 날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김진우 씨는 화학 공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온몸에서는 기름과 시큼한 화학약품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갑자기 극심한 복통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제 작은 딸아이는 지켜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미숙아로 태어나 너무 약했고 태어난 지 몇 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상실감은 제 인생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산후조리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아팠고 영혼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김진우 씨를 기다렸습니다. 따뜻한 포옹, 위로의 말 한마디, 기댈 수 있는 어깨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이번의 침묵은 견고한 성벽 같았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혜진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나 서재에서 잘게. 내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당신 잠을 방해할까봐. 무슨 소리예요? 왜요? 나 당신이 필요해요. 진우 씨. 저는 애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당신 좀 편히 쉬라고. 그러고는 서재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 문은 제게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지키지 못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난 걸까? 저는 그 죄책감 속에서 수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고통과 남편에게 버림받은 고통이 뒤섞여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차가운 방에 홀로 누워 모기 소리와 벽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TV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울며 혜진이의 이름을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가 죽은 후 저는 그에게 다가가려 애썼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그는 항상 저를 피했습니다. 짜증을 내고 귀찮아했죠. 피곤해, 귀찮게 하지 마. 그의 말에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것을, 혹은 더 나쁘게는 저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김진우 씨의 냉담함은 제 속을 죽여갔습니다. 다정하고 활기찼던 저를 말이 없고 자존심만 세우며 항상 거리를 두는 여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두 사람이 함께 소리쳐야 가능한 것이니까요.
우리는 그저 침묵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사는 두 사람, 두 개의 그림자, 병상에 누워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동맥이 막힌 심장뿐만 아니라 제 영혼도 35년간 억눌린 감정들로 꽉 막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나를 사랑했다면 왜 나를 외로움으로 고문하는 방법을 택했을까? 왜 내가 밤비 속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져 갈 때 그는 전혀 몰랐거나 혹은 알면서도 외면했을 만큼 무심했을까? 고통스러운 기억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수술보다 더 저를 지치게 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수술에서 살아남는다면 김진우 씨에게 모든 것을 물어볼 것이라고. 더 이상 이 의심과 서러움 속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다음 날 저는 수술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서류 문제로 수술이 미뤄졌습니다. 저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정확히 오전 11시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진우 씨였습니다. 그는 낡은 갈색 점퍼에 털모자를 눌러쓰고 익숙한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누가 볼세라 주위를 살피는 듯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내려놓고는 마치 비밀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죽, 아직 따뜻해.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도시락을 보며 강한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정말 그가 직접 이 죽을 끓인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뭐 하러 이렇게 먼 길을 와요? 집에서 쉬지, 밖에서 사와도 되는데.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김진우 씨는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밖에서 파는 죽은 맛이 없어. 당신은 이 죽을 먹어야 기운을 차려. 진유사. 인체. 에이봇. 저는 더 말하지 않고 숟가락을 들어 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종류의 생선죽. 죽은 여전히 부드럽고 생강과 파의 향이 향긋했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혀에 닿는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밖에서 사온 맛이 아니었습니다. 이 맛은 너무나 익숙해서 심장이 저릿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젊은 시절 제가 혜진이를 임신하고 입덧으로 고생할 때 김진우 씨가 끓여주던 바로 그 죽의 맛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아주 잘게 다진 생강과 참기름 한 방울을 넣어 비린내를 잡으면서도 생선의 단맛을 살렸습니다. 특히 그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들깨가루를 살짝 넣곤 했습니다. 이 죽의 조리법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저와 그 단둘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뜨거운 죽김 때문인 척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이 맛을 냈어요? 저는 감동을 숨기려 애쓰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진우 씨는 서툰 동작으로 귤 껍질을 까고 있었습니다. 제 질문을 듣고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한 거지. 어서 먹어요. 말 많이 하지 말고. 그는 애써 외면했지만 그의 늙은 귀는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 어색한 행동이 바로 그가 직접 죽을 끓였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울면서 죽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죽 그릇으로 떨어져 익숙한 맛과 섞였습니다. 저는 그의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울었습니다. 그저 무뚝뚝함과 무관심이라는 두꺼운 얼음 아래 파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당신, 내가 들깨가루 좋아하는 거 아직 기억하네요. 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기억은 무슨, 그냥 습관대로 한 거지. 그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손은 여전히 귤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귤의 하얀 실을 모두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 잠시 침묵 끝에 제가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나와 함께 있기 싫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알아요? 난 당신이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김진우 씨는 귤을 까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는 돌처럼 굳어버렸고 병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윽고 그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저를 똑바로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아주 깊었고 끔찍한 슬픔과 억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당신 마음이지. 그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나한텐 설명할 시간이 없었소. 그는 다시 귤 알맹이를 접시에 놓고 빈 도시락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나 가보겠소. 내일 다시 오지. 약 잘 챙겨 먹고 몸조리 잘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황급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실망스럽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의심, 그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그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의심이었습니다. 그의 무뚝뚝함, 감정 표현의 서투름, 그리고 특히 설명할 시간이 없었소라는 말. 모든 것이 마치 어떤 끔찍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장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가 무관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관심했다면 왜 내가 좋아하는 죽의 조리법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왜 나를 위해 직접 귤 껍질을 까줄 만큼 걱정하고 있을까요? 저는 접시에 놓인 깨끗하게 손질된 귤을 보았습니다. 서툴지만 다정한 보살핌의 행동. 당신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오. 그의 말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틀 후 저는 수술대에 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분주히 오갔습니다. 저는 금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두려운 것은 김진우 씨와의 35년간의 매듭을 풀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의미심장한 말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당신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오. 오후 4시쯤 제가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 준비실로 이동할 준비를 마쳤을 때 김진우 씨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도시락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대 옆 플라스틱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저를 보지 않고 침대 난간만 꽉 잡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습니다. 그의 이마에 깊게 팬 주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마 그도 잠을 설쳤을 겁니다. 왜 왔어요?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당신 보러. 그가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괜찮으니까 집에 가서 쉬어요.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의 비바람을 견뎌낸 돌부처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나 무서워. 그가 바람에라도 날아갈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벽처럼 단단하던 김진우 씨가 무섭다고 말하다니. 뭐가 무서운데요? 제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이 잘못될까봐. 그는 저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신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어떻게 살라고. 3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김진우 씨에게서 이렇게 연약하고 진솔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날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겠소. 그가 휙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걱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가 주름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날 걱정했다면 왜 35년 동안 나한테 그렇게 대했어요? 왜 각방을 썼어요? 왜 그렇게 무뚝뚝하고 차가웠어요? 내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알아요? 저는 쌓였던 원망을 한꺼번에 쏟아내듯 빠르게 말했습니다.
김진우 씨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나 미안하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35년의 외로움을 보상할 수 없는 한마디. 진우 씨,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오. 그 말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해줘요. 더 이상 숨기지 말아요. 나 이제 곧 수술 받으러 가요. 내가 이 의심을 품은 채 죽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김진우 씨는 떨면서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제 귀에 대고 억눌린 감정 때문에 끊어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난 당신을 지키려고 그랬던 거요. 살아만 와요. 살아와야 내가 다 설명하지. 저는 멍해졌습니다. 나를 지키려고, 나를 밀어내고, 냉대하고 35년간 각방을 쓰면서 무슨 소리예요. 똑바로 말해줘요. 하지만 바로 그때 이동 침대가 도착했습니다. 간호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정숙 어머님, 시간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기다리세요. 김진우 씨는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털모자를 고쳤었습니다. 살아 돌아와 정수가. 그의 목소리는 다시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냉정한 껍질을 다시 뒤집어 쓴 것처럼요. 저는 이동 침대에 실려갔습니다. 병원 복도를 따라가며 저는 고개를 돌려 김진우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를 지킨다고? 무엇으로부터? 그 질문은 곧 투여될 마취약보다 더 강하게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살아야 해. 35년의 비밀을 알기 위해 반드시 살아야 해. 김진우 씨의 의미심장한 말, 당신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오는 제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과 함께 강력한 삶의 의지를 심어주었습니다. 반평생을 함께 산 남자를 이해하지 못한 채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가 움직이며 저를 낯선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눈부시게 하얀 수술실 조명, 수많은 의료진이 저를 둘러쌌지만 제 머릿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고통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김진우 씨의 마지막 말만이 메아리쳤습니다. 난 당신을 지키려고 그랬던 거요. 살아만 와요. 살아와야 내가 다 설명하지. 어떻게 지켰다는 걸까?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켰다는 걸까? 마취약이 퍼지기 시작했고 온몸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희미해져가는 의식의 마지막 끈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수가, 너는 죽을 수 없어. 진실을 알기 위해 살아야 해. 35년을 서러움과 의심 속에서 살았잖아.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날 수는 없어. 깊은 잠으로 빠져드는 동안 저는 병상 옆에 서 있던 김진우 씨의 모습을 다시 보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제 손을 잡던 거칠고 투박한 손. 그것은 지난 수년간 제가 본 그의 모습 중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무뚝뚝하고 차가운 남자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만약 그가 더 끔찍한 무언가로부터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과 행복, 그리고 우리 사이의 온기를 희생한 것이라면 저는 그를 너무나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희미하게 밀려오는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살아야 해. 살아야 해. 어둠이 저를 완전히 삼키기 전 제가 스스로에게 내린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스텐트 시술은 몇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이상한 안도감이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압박감이 사라졌습니다. 제 심장이
더 규칙적이고 힘차게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밤을 새워 초췌한 얼굴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셨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수술 잘 끝났대요. 이제 심장이 훨씬 건강해지셨대요. 그 사람, 내 아버지는 어디 있니? 저는 약한 목소리로 바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피곤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요. 어젯밤 내내 여기 계셨어요. 집에 안 가시고 저기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수술실 문만 쳐다보고 계셨어요. 아침에 제가 씻고 좀 쉬고 오시라고 등을 떠밀어서 겨우 집에 가셨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김진우 씨의 무뚝뚝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억눌림이었구나. 그는 두려웠지만 제가 자신의 두려움을 볼까봐 곁에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혹은 수술대에 오르기 전 마지막 약속이 수술과 함께 사라질까봐 두려웠던 거겠죠. 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호흡 운동도 움직이는 연습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호기심이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퇴원해서 그 낡은 빌라로 돌아가 김진우 씨와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병문안을 올 때마다 저는 탐색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을 걸려고 애썼죠. 진우 씨, 몸 괜찮아지면 다 얘기해줘요. 그는 항상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몸조리나 잘해요. 지난 일을 뭐하러 다시 꺼내. 아니요, 나는 알아야겠어요. 더 이상 숨기지 말아요. 때가 되면 말하겠소. 지금은 아니야. 김진우 씨의 고집과 무뚝뚝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단단함 뒤에 비밀이 그가 홀로 짊어져 온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불쌍했습니다. 반평생을 외로움과 오해 속에서 살아온 우리 두 사람이 불쌍했습니다. 거의 2주간의 입원 끝에 저는 마침내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시원한 서울의 가을 오후였습니다. 김진우 씨는 낡은 초록색 택시를 병원 입구에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민준이는 일 때문에 바빠서 잠시 들러 수납만 도와주고는 황급히 떠났습니다. 저를 집으로 데려다 준 사람은 김진우 씨였습니다. 병원 문을 나설 때 그는 저를 부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택시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타시오. 그리고는 뒤로 돌아가 제 약 봉투와 짐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는 결코 낭만적인 행동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하고 실질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었죠. 저는 뒷좌석에 앉았고 택시는 붐비는 거리를 달렸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진우 씨.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건조했습니다. 그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 말을 무시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백미러를 통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1초간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눈에서 피로와 인내, 그리고 제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한 작은 안도감을 보았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거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지. 그는 말하고는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으로 제 감사를 받아들이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낡은 빌라에 도착했을 때 김진우 씨는 먼저 내려서 택시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뒤에서 약봉투를 들고 그림자처럼 묵묵히 따라왔습니다. 계단은 여전히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우리 집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속삭였습니다. 집에 왔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익숙한 거실, 천장에 매달린 낡은 선풍기. 하지만 이번에 김진우 씨의 서재문을 보았을 때
저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호기심과 함께 약간의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쉬고 있어. 짐은 내가 정리할게. 김진우 씨는 말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낡은 소파에 앉아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집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단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베란다의 화분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진우 씨의 떨리는 글씨체로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생선죽, 시금치국 끓여놨음. 데워 먹기만 하면 됨. 저는 그가 지난 2주 동안 그만의 방식으로 조용하고 세심하게, 하지만 제가 결코 알지 못하게 저를 걱정해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진우 씨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 닦아. 욕실에 따뜻한 물 받아놨어. 좀 쉬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진우 씨, 당신 아무 말도 하지 마. 그가 말을 자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몸조리나 잘해. 건강이 제일 중요해.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진우 씨의 단단함이 조금 부드러워졌고 그 자리에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한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도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된 것이겠죠. 집에 돌아온 첫 며칠 동안 저는 마치 보살핌을 받는 아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김진우 씨는 더 이상 헛기침으로만 소통하는 무뚝뚝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툴지만 헌신적인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부엌 식탁에는 따뜻한 물 한 잔과 복용량에 맞춰 나눠진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에는 낡은 달력을 찢어 만든 메모지가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떨리고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아침 약 식후 30분, 저녁 약 잊지 말 것, 냄비에 죽 있음, 꼭 데워 먹을 것, 의사 선생님이 계단 많이 오르내리지 말라고 함. 그 메모들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걱정이 담긴 당부였습니다. 젊은 부부의 사랑 고백처럼 낭만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서투름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창문에는 더 큰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은 15분만 쐴 것, 무거운 것 들지 말 것.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년 만에 터져나온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어린애도 아니고 온 집안에 이렇게 종이를 붙여놓으면 어떡해요? 김진우 씨는 서재에 앉아 있다가 제 목소리를 듣고 황급히 나왔습니다. 뭐가 웃기다는 거요? 의사가 당신한테 지키라고 한 말들이야. 네, 지킬게요. 지킬 건데 당신이 이렇게 세심한 사람인 줄은 몰랐네요. 지난 35년 동안 난 당신이 내가 살든 죽든 아무 상관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김진우 씨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다시 고통과 억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가시 돋친 말은 하지 마. 당신 이제 막 몸 추스르는 중이야. 가시 돋친 말이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나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진우 씨, 당신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오. 라는 말, 그게 대체 무슨 뜻이에요? 말해줘요. 잠에서. 그는 한숨을 쉬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당신 아직 몸이 다 안 나았어. 저는 그를 더 이상 다그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인내와 억압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몸조리를 하는 동안 저는 김진우 씨를 더 많이 관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녹차를 마시고 뉴스를 보고 서재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자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게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고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서툴고 건조한 행동들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그가 베란다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진우 씨,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날 끓여준 생선죽 고마웠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그는 깜짝 놀라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냥 옛날 방식대로 끓인 것뿐이요. 옛날 방식, 당신과 나만 아는 방식, 내가 혜진이를 임신했을 때 당신이 끓여주던 그 방식 말이에요. 제가 혜진이의 이름을 꺼내자 김진우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의 눈에 극심한 고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진이 얘기는 그만해. 그가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야. 그냥 묻어두자고. 아니요. 묻어둘 수 없어요. 혜진이의 죽음과 당신이 각방을 쓰기 시작한 것이 당신이 숨기고 있는 그 비밀과 관련이 있는 거죠. 김진우 씨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함부로 추측하지 마.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고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자물쇠가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격한 반응과 명백한 회피는 그 비밀이 35년간 굳게 닫혀있던 저 서재 문 뒤 어딘가에 있다는 확신을 더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일은 진실을 찾아야겠다는 제 결심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우 씨의 고백을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길거리의 오토바이 소리, 잠들지 않는 도시의 멀고 희미한 소음, 김진우 씨 방의 TV 소리는 오래전에 꺼졌고 오직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의 서재문, 늘 자물쇠로 잠겨있는 짙은 갈색의 서랍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왜 그 방을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여겼을까요? 무엇을 그렇게 필사적으로 숨겨야 했을까요? 돈, 중요한 서류, 아니면 젊은 시절 제가 씁쓸하게 상상했던 것처럼 다른 여자의 연애 편지. 하지만 최근 그의 서툰 보살핌을 생각하면 그건 배신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건 고통, 비밀일 것이었습니다. 저는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나 오늘 반상회 가는데 한두 시간은 걸릴 거요. 집에 잘 있어요. 밖에 나가지 말고. 알았어요. 저는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김진우 씨가 떠나고 그의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 끝에서 사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물건을 잊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15분을 더 기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차갑고 자물쇠로 굳게 잠긴 문. 저는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서랍을 잠갔다면 분명히 예비 열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김진우 씨는 아주 신중하지만 또한 구식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자도어나 최신 금고를 결코 신뢰하지 않을 사람이었죠. 제 침실을 찾아보았습니다. 베개 및 옷장 안 없었습니다. 다시 그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은 간단했습니다. 낡은 책상, 빛바랜 책과 신문 더미, 간이 침대 하나, 그리고 문제의 서랍장. 저는 그가 자주 가는 곳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침대 매트리스 및 잠겨있지 않은 책상 서랍 안. 거기에는 펜과 종이, 자질구레한 지출을 기록한 장부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베란다의 화분 앞에 멈춰 섰습니다. 김진우 씨가 아주 정성껏 돌보던 행운목 화분이었죠. 그는 식물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화분 표면의 흙을 살살 파헤쳤습니다. 흙 아래에서 차가운 금속 물체가 손에 닿았습니다.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낡은 끈으로 묶인 작은 열쇠 꾸러미가 화초 뿌리 밑에 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은 제 평생 해본 가장 은밀한 행동이었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진실을 찾고 싶은 열망이 다른 모든 감정을 압도했습니다. 열쇠는 3개였습니다. 저는 가장 작고 오래된 뱃쇠 열쇠가 바로 그 서랍장의 열쇠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구멍에 넣었습니다. 철컥, 건조한 금속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오래된 종이에 퀴퀴한 냄새와 녹차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35년의 비밀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넣어 서랍을 끝까지 당겼습니다. 안에는 돈도 금도 연애 편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누렇게 변색된 진료 기록, 서류철 하나,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쓰다만 편지 뭉치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의 낭떠러지 앞에 선 듯한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바랜 진료 기록 서류철을 서랍에서 꺼냈습니다. 손은 차갑게 식었고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 시간의 냄새, 35년간 묻혀있던 비밀의 냄새. 저는 그 서류철을 김진우 씨가 수십 년간 외롭게 앉아 있었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혜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단 몇 시간밖에 살지 못했던 내 딸. 사진 속에서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작고 쭈글쭈글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김진우 씨를 쏙 빼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또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애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첫 장은 제 퇴원 기록서, 그 다음은 혜진이의 사망진단서였습니다. 이어서 빼곡하게 손으로 쓴 페이지들이 나타났습니다. 온통 복잡한 의학 용어뿐이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끔찍한 진실이 제 눈을 강타했습니다. 우리 딸 혜진이는 단순히 미숙아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신경계와 심장에 심각한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의사의 소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기형은 부친의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발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2번, 3번 다시 읽었습니다. 부친의 화학물질 노출. 젊은 시절 내내 화학공장에서 일했던 김진우 씨. 그는 얼마나 많은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을까. 그가 온몸에서 시큼한 약품 냄새를 풍기며 집에 돌아오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몸을 깨끗이 씻었지만 독소는 이미 그의 몸 깊숙이 스며들었고 그것이 혜진이에게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의사의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유전적 위험이 매우 높음. 남편의 지속적인 노출 환경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임신은 권장하지 않음. 폐하의 선천성, 기형 또는 신경 손상 가능성 60% 이상. 60% 차갑고 잔인한 숫자. 혜진이의 죽음은 불운이 아니라 의학적 비극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우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그가 각방을 쓰기 시작했는지, 왜 제게서 멀어졌는지, 왜 제가 그토록 원했음에도 둘째 아이를 갖는 것을 거부했는지. 그는 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스스로 차갑고 나쁜 남편 역할을 자처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를 미워하고 더 이상 그의 곁에 있고 싶지 않게 만들려고. 그는 자신의 외로움으로 보호막을 쌓아 제가 또다시 아이를 잃거나 아픈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지 않게 막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잔혹한 진실 대신 제가 의심 속에서 살도록 지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죄책감과 고통을 홀로 짊어졌습니다. 제 눈물은 더 이상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후회와 애달픔이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진우 씨, 왜 그렇게 바보 같았어요? 저는
쓰다만 편지 뭉치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가 결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일 것이었습니다. 저는 편지 뭉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줄 노트에 쓰여 있었습니다. 김진우 씨의 글씨는 떨렸고 어떤 부분은 잉크나 눈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혜진이가 죽고 약 1년 뒤에 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정숙에게 오늘 당신이 또 우는 소리를 들었소. 방 안에서 소리 죽여 우는 소리, 그 막히는 흐느낌이 내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소. 당신이 나를 원망하고 있다는 걸 아오. 내가 무뚝뚝한 것을, 무심한 것을, 딸을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것을 원망하겠지. 하지만 정수가, 나는 감히 울 수가 없었소. 내가 가해자니까. 의사가 아이의 기형이 화학물질 때문이라고 했소.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온 거요. 내가 우리 딸을 죽인 거요. 내가 이 집에 독을 가져온 거요. 나는 당신을 안을 수가 없소. 당신 곁에 다가갈 수가 없소. 당신이 나를 만질 때마다 나는 두려움에 떨었소. 내 몸의 독소가 당신마저 해칠까봐. 내가 또다시 당신에게 고통의 씨앗을 심을까봐. 나는 서재에 나 자신을 가두고 각방을 써야만 했소. 매일 밤 당신의 숨소리와 천장 선풍기 소리를 들으며 내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걸 당신은 아시오. 나는 차가운 남편, 무책임한 남편을 연기해야만 했소. 그래야만 당신이 나를 떠날 이유를, 나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이유를 가질 테니까. 그것이 당신을,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가질 수 있을 미래의 아이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소. 내가 당신에게 상처 주고 있다는 걸 아오. 내가 당신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는 걸 아오. 하지만 당신이 또다시 상실의 고통을 겪게 하느니 차라리 당신이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편이 낫소. 당신은 내가 유일하게 사랑하는 여자지만 내 사랑은 잔인한 무기가 되어버렸소. 미안하오. 1000번, 10,000번 미안하오. 진우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김진우 씨도 저만큼, 아니 저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는 아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인이라는 죄책감을 견뎌야 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스스로 밀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다음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모두 다른 시기에 쓰인 고백과 참회의 글들이었습니다. 제가 아팠을 때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보고 싶었지만 감히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민준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쓴 편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꼭 껴안고 기쁨을 나누고 싶었지만 얼음장 같은 표정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제가 수술대에 오르기 바로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정숙, 당신이 이 글을 읽게 될지 모르겠소. 만약 당신이 이걸 읽는다면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거나 당신이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는 뜻이겠지. 내가 당신에게 지켜주려고 그랬다고 말했소. 이제 더 분명히 말하겠소. 나는 이 끔찍한 진실로부터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소. 혜진이의 죽음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로부터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소. 안전, 내 죄책감의 무게로부터 당신을 지켜주고 기영아를 낳을 위험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주고 싶었소. 나는 35년을 이 짐을 지고 살았소. 당신과 민준이의 안전을 위해 내 행복과 온기를 희생했소. 매일 밤 나는 당신의 방을 바라보며 이것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생각했소. 만약 당신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나를 바로 용서하지는 말아주시오. 계속 나를 원망하고 탓해도 좋소. 당신이 살아만 있다면, 당신이 거기 있어만 준다면, 당신이 건강해지면 내가 모든 것을 말하겠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소. 사랑하오. 언제나 사랑했소.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온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뼛속까지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를 오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안에서 순교자의 외로운 삶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김진우 씨에게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깊은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서류철과 편지 뭉치를 안고 일어나 거실로 나가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약 30분 후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골목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림 때문이었습니다. 김진우 씨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채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있는 저와 제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누렇게 바랜 진료 기록, 서류철과 활짝 열려있는 서재의 서랍에 꽂혔습니다. 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더위로 붉었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려움, 공황, 그리고 실패감이 그의 눈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정수, 당신. 그의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고 있던 털모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문을 잠그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그는 마치 대본을 잃어버린 배우처럼 거실 한가운데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 읽었어요. 진우 씨,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메었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김진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35년간의 냉정한 가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무뚝뚝하고 단단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진실로부터 도망치려 했던 고통받는 아버지이자 죄 많은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화내지 마시오. 말하고 싶었지만 감히 그럴 수가 없었소. 당신이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의 깊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뭘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의 죽음, 아니면 35년간의 의심과 굴욕. 내가 당신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줄 알았다는 건 알아요? 당신이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당신의 짐이라고 생각했다는 건요. 제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상처 입은 여자의 탄식이었습니다. 아니야, 다른 여자는 없었어. 당신뿐이었어. 오직 당신뿐. 김진우 씨는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그랬던 거요. 난 당신 곁에 다가갈 수가 없었소. 무서웠어. 내 몸의 독소가 당신마저 병들게 할까봐. 우리가 또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마저 혜진이처럼 되면 당신은 감당하지 못할 거야. 당신은 죽고 말 거라고. 그는 얼굴을 감싸 쥐고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억눌리고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는 무뚝뚝한 남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리며 버텨온 한 아버지, 한 남편의 울음이었습니다. 저는 굳건했던 내 남자가 우는 모습을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혜진이가 죽었을 때조차 그의 눈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35년의 억압이 터져나온 그 애절한 울음소리가 제 마음의 얼음도 녹여버렸습니다. 진우 씨, 혜진이가 죽은 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건 운명이었어요.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탓이야. 내가 그걸 집으로 가져왔어. 사마이는 내가 우리 딸을 독살한 거야. 그는 소파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나는 죄인이야. 벌을 받아야 해. 외롭게 살면서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저는 다가가 그의 등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진우 씨,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요. 진실은 밝혀졌으니까요. 김진우 씨가 울음을 터뜨리고 모든 고통을 쏟아내는 순간 35년간 저를 짓누르던 심리적 무게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의심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끝없는 연민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김진우 씨를 일으켜 세웠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아이처럼 떨며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우리는 낡은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제 울음은 해방이었고 그의 울음은 참회였습니다. 왜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 당신이 날 떠날까봐, 당신이 날 혐오할까봐 무서웠어. 우리 아이를 죽인 이 독소를 혐오할까봐. 그가 제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을 떠나요? 우리는 부부잖아요. 우리는 혜진이의 부모예요. 우리는 이 고통을 함께 겪었어야 했어요. 함께 이겨냈어야 했다고요. 우리는 그날 오후 내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진우 씨는 잠 못 이루던 밤들에 대해 제 방으로 들어와 저를 안고 싶었지만 안 돼. 거리를 둬야 해라고 스스로를 다잡아야 했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썼다가 찢어버린 수많은 편지들에 대해 제가 읽으면 더 고통스러워할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뚝뚝함으로 걱정을 숨기고 건조함으로 관심을 감췄던 방법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저 또한 소리 없이 울던 밤들과 서러웠던 순간들, 그저 한 번만이라도 저를 바라봐 주길 바랐던 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마지막 저녁 햇살이 방안을 비췄습니다. 수십 년을 멀리 떨어져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는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손을 잡고 과거의 고통과 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다 알았구려. 김진우 씨가 한결 차분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나한테 화낼 필요 없소. 화 안 나요. 당신이 불쌍해요. 너무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아빠가 엄마랑 같이 있어. 밤이 되자 저는 김진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진우 씨, 이제 그 서재에서 자지 않아도 돼요. 그는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아주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희망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서워. 괜찮아요. 당신이 나를 해칠까봐 두렵다면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줘야 해요. 우리는 혜진이를 잃었어요. 더 이상 35년을 잃을 수는 없어요. 김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또다시 문을 잠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베개나 이불이 아닌 혜진이의 진료 기록 서류철과 쓰다만 편지들, 그리고 흑백 사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제 침대 머리맡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며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눈빛으로 작게 말했습니다. 나 여기서 자도 되겠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날 밤 35년 만에 저는 다시 김진우 씨와 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육체적인 친밀함은 없었지만 해방된 두 영혼이 나란히 누워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 온기와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비밀은 밝혀졌고 짐은 나눠졌으며 반평생의 침묵은 끝났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낡은 이불이 아닌 옆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이고 느린 숨결에 익숙한 온기였습니다. 눈을 뜨자 서울의 첫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벽에 옅은 금빛 줄무늬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김진우 씨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평소의 긴장감이나 무뚝뚝함이 없었습니다. 세월과 고통의 흔적인 깊은 주름은 여전했지만 큰 비를 맞고 씻겨나간 돌부처처럼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35년 만에 처음으로 거의 희끗희끗해진 그의 머리카락을 가볍게 만져보았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거칠었지만 제 손끝에서는 생명과 평온이 느껴졌습니다. 김진우 씨가 움찔하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눈을 떠 저를 보았습니다. 첫 순간에는 당혹감과 어색함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지고 다정하고 애틋한 눈빛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제가 반평생을 갈망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잘 잤소? 그가 잠긴 목소리로 작게 물었습니다. 아주 따뜻했습니다. 아주 잘 잤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요? 나도 잘 잤소. 그는 머뭇거리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제게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를 전해주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누워 베란다 밖의 새소리와 서로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행복은 위대한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이 소박한 존재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우 씨, 제가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 일을 민준이한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요. 알고 있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얘기하겠소. 아니요. 우리가 함께 말해요. 이건 우리 가족의 비밀이니까요. 씻고 난 후 김진우 씨는 여느 때처럼 녹차를 끓였지만 이번에는 찻잔 2개를 거실로 가져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지 않고 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민준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이제 막 퇴원하셨는데. 우리는 민준이를 앉혔습니다. 제가 김진우 씨를 보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말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렇게 바른 진료 기록 서류철에 대해, 의사의 권고에 대해, 화학 독소와 지난 35년간의 김진우 씨의 침묵 어린 희생에 대해 말했습니다. 김진우 씨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충격으로 변했고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준이는 일어났습니다. 원망하거나 자리를 뜨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진우 씨를 껴안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 왜 이걸 혼자 다 짊어지고 사셨어요? 왜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민준이는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진우 씨는 아들을 꽉 껴안았습니다. 이번에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해방과 참회의 마지막 눈물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아버지는 그냥 내 어머니와 너를 지키고 싶었다. 더 이상 너희들을 해치고 싶지 않았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우리 셋은 낡은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부자 관계도 치유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아버지의 무뚝뚝함이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쌓아올린 보호막이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35년간 묻혀있던 비밀이 드러나자 우리 가족은 평화를 찾았습니다. 과거를 잊어서가 아니라 진실과 사랑으로 과거와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김진우 씨는 여전히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무뚝뚝함은 차분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재에 들어갔지만 문은 더 이상 잠겨 있지 않았고 제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묻기 위해 더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는 제게 더 많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거창한 대화가 아니라 오늘 날씨가 어떤지, 시장 물가가 어떤지, 혹은 외손자가 받아쓰기에서 100점을 맞았다는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고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가 반평생을 놓쳐버린 이 소박한 기쁨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해는 기적이 아니라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김진우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해줬으면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요? 그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 방 창문 좀 다 열어주고 그 편지들도 다 태워줘요. 김진우 씨의 서재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그곳은 비밀을 묻고 그가 스스로를 가두었던 장소였습니다. 김진우 씨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쓰다만 편지 뭉치와 진료 기록 서류처를 모두 태웠습니다. 불꽃이 타닥거리며 피어오르는 연기는 35년의 고통과 참회, 그리고 외로움을 싣고 날아갔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서서 과거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걸 가질 필요는 없겠지. 그가 행운목 화분에서 꺼냈던 서랍 열쇠를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필요 없어요. 비밀은 이제 없으니까. 이 문은 이제 항상 열려 있을 거예요. 일주일 후 김진우 씨는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제 심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고 편안해진 마음 덕분일 거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우리가 처음 데이트했던 종로의 한 낡은 아이스크림 가게를 보았습니다. 진우 씨,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저기 들어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갈까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심에서 우러나온 밝은 미소였습니다. 좋지. 우리도 옛날 생각 좀 해볼까? 우리는 낡은 아이스크림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시켜 나란히 앉아 거리를 내다보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지붕, 한 가족을 꿈꾸던 젊은 시절의 우리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수가, 김진우 씨가 사랑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했지. 남은 인생 내가 당신한테 다 갚겠다고. 이제 더 이상 무뚝뚝하게 굴지도 도망치지도 않을 거요. 나도 약속할게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의심하지 않을게요. 당신을 믿을게요. 그것은 늦은 약속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낭만적인 동화가 아니라 인내와 희생, 그리고 이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천국을 찾기 위해 지옥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저와 김진우 씨는 평온하고 따뜻하게 남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베란다의 화초를 함께 돌보았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갑자기 낭만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훨씬 더 진실해졌습니다. 김진우 씨는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데 서툴렀지만 이제 그 서투름이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리가 TV를 보고 있을 때 김진우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수가,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 당신한테 정말 고맙소. 뭐가요? 당신이 살아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용서해줘서 고맙소.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완전히 평화로워졌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요, 진우 씨. 우리는 부부잖아요. 우리는 함께 이겨낸 거예요. 반평생의 침묵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을 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방된 진실의 빛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랑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진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침묵이 항상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희생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와 김진우 할아버지의 이야기. 반평생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는 늦었지만 두 사람 모두를 구원한 이해로 끝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혜진이를 잃었지만 서로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폭풍우를 헤쳐온 한 사랑의 가장 온전한 결말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결혼과 가정의 시련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진실과 사랑, 그리고 이해의 가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